자, 다음에 나오는 건 도메인 네임이에요. 도메인 네임은 이제 숫자로 된 주소를 IP 주소라고 하는데, 이 숫자로 된 주소,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문자로 바꿔놓은 거. 자, 이거를 뭐라고 해요? 도메인 네임이요. 도메인 네임은 영어만 되는 건 아니에요. 도메인 네임 한글도 됩니다. 도메인 네임은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막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혹시 도메인 이름이 필요하시면 얘기를 해가지고 만들어야죠. 도메인 네임이 뭐냐면 이제 숫자로 된 주소를 IP 주소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문자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역시나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숫자로 된 IP 주소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문자로 표현한 이런 www.naver.com 같은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거를 도메인 네임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 도메인 네임을 만드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자, 처음에 호스트 이름, 컴퓨터 이름이요. 그 다음에 소속기관 이름, 소속기관 종류, 국가명 이거거든요. www가 여기서는 호스트 컴퓨터 이름이고 소속기관 이름이 KBS고 소속기관의 종류는 컴퍼니, CO, 돈 버는 회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KR 국가명 이런 순으로 만들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죠. 상위. 상위 도메인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 도메인 네임은 영어, 숫자, 하이픈을 섞어서 만들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마침표로 구별을 합니다. 그 도메인 네임도 전 세계에서 중복이 되지 않는 고유한 주소로 사용이 되고 이걸 총괄하는 데가 있는데 전 세계 도메인은 ICANN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키사라고 하는 곳에서 도메인 관리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R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URL은 뭐냐면 이 주소 체계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 체계.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소를 쓸 때 www. 이제 이게 http가 앞에 붙잖아요. 여기에 naver.com 이런 식으로 하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자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주소 체계를 URL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이게 URL인 거예요. 결론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이 나타내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주소 체계를 URL이라고 하고 이거 규칙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 앞에는 프로토콜,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을 얘기하고 그중에 HTTP라고 하는 통신 규약, 프로토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땡땡 슬러시 2개. 그 다음에 호스트 서버 주소. 이게 호스트 서버 주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저희 보통 안 보시지만 여기 포트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 경로가 대괄호로 묶여서 나옵니다. 주소 체계가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인데 인터넷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HTTP, www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FTP, 텔넷, 뉴스, 메일2 이런 것들을 이 앞에 쓴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이제 주로 HTTP를 주로 쓰시잖아. 그거는 www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웹을 쓰기 위해서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HTTP는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문서들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요. FTP는 파일 전송할 때 쓰는 프로토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텔넷이라고 나오죠. 그 옆에 나오는 텔넷은 이거 원격 접속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원격.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 접속할 때 쓰는 원격 접속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라고 나오죠. 뉴스 또는 유즈넷이라고 나오시는데 이거는 게시판에 접속하게 해주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메일2는 이메일. 메일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이라는 뜻이라고요. 파일 전송할 때 쓰는 프로토콜, 원격 접속하는 프로토콜, 게시판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 메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 뭐 그런 의미라고 알아두시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요 프로토콜 칸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토콜 부분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많이 쓰시는 게 HTTP 이거죠.
그다음에 땡땡이 쓰고 콜론 2개 쓰는데 요거는 이제 URL 분리하는 그 표준 기호고, 그다음에 호스트 주소라고 나오시는 거는 검색할 위치 정보가 있는 서비스 호스트 주소. 그러니까 네이버면 네이버 같은 요런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트 번호가 있고 파일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RL이라고 하는 주소 체계, 표준 주소 체계, 인터넷에서 쓰는 표준 주소 체계, 이거를 URL이라고 하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OSI 7계층이라고 하는 건데, OSI 7계층은 컴퓨터 사이에서 이제 네트워크 구성해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기종이 다른 컴퓨터 간의 정보 교환을 원활하기 위해서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OSI 7계층입니다. 자, OSI 7계층이라는 게 있다고요.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있는데 사실 2급에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1급에서는 잘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맨 밑에가 물리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죠. 계층마다 하는 일이 사실 정해져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급에서는 사실 여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계층을 밑에서부터 위로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세션, 표현, 응용까지. OSI 7계층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이든 네트워크든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이라고 하는 7개의 계층에서 하는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는 경로 설정하고 누구는 패킷을 쪼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데, 하는 일을 규칙으로 정해놓은 걸 OSI 7계층이라고 하고, 이걸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우편이 나오는데, 자, 전자우편은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우편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걸 얘기하죠. 그 편지에는 문자 말고도 그림, 동영상 같은 것도 다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전자우편이고, 전자우편은 보내면 바로 도착을 하지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이 인터넷이 접속이 되지 않더라도 발송돼서 그쪽에 저장이 된다고요. 바로 못 받더라도 나중에라도 열어서 보실 수 있잖아요. 전자우편에서는 7비트짜리 아스키 문자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메일 주소는 다 아시죠? 아이디, 자기 아이디, 골뱅이, 그 다음에 뭐 네이버닷컴 이런 식으로 호스트 주소가 들어가죠. 메일에서는 요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일반 메일 아는 건 다 아시는 얘기니까. 당연히 주소는 요렇다는 건 알고 계시고, 메일을 보낼 때 쓰는 또 프로토콜이 있어요. 프로토콜은 통신 규칙이라고 얘기했고, 메일도 주고받을 때 쓰는 통신 규칙이 있다고. 메일을 전송, 보내는 쪽에서는 SMTP, 송신이죠, 송신. 통신할 때는 SM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수신 할 때는 팝3라는 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송신은 이제 보내는 거고, 보낼 때는 SMTP를 쓰고, 그 다음에 수신 받을 때는 팝3를 쓰는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문제를 진짜 잘 내거든요. 보낼 때가 SMTP고 받을 때가 팝3다.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MIM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이제 문자만 주고 받았는데, 글씨로 된 것들을 주고 받았는데, 요즘엔 멀티미디어라고 해서 동영상이랑 뭐 별의별 거 다 보내잖아요.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프로토콜이 MIME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IMA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건 다 전자우편하고 관련된 프로토콜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로컬 서버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자우편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이다, 이런 얘기죠. 사용자가 메일 서버에 도착한 편지의 제목과 송신작을 확인하고 메일을 실제로 다운로드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IMA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런 얘기예요. 프로토콜을 섞어놓고 고르는 문제보다는 이제 보통 설명을 해놓고 뭐 잘못된 걸 찾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각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스팸 메일은 다 알고 계시죠?
다른 말로 정크 메일이라고 하는데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광고성 메일을 스팸 메일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까지 용어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서비스 볼게요. 자,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나왔는데 몇 가지 보시면 www는 많이 보시잖아요. http 하고 늘 www를 쓰는데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텍스트나 그림, 동영상, 음성 뭐 이런 것들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를 거미줄처럼 연결해 놓고 쓰는 종합 정보통신 서비스를 HTTP라고 하고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하이퍼텍스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HTTP다 이런 얘기죠. FTP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컴퓨터하고 컴퓨터 사이에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데 파일 전송하는 프로토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파일 전송 프로토콜. FTP는 전송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모드하고 아스키 모드를 같이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고, 자, 텔넷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거, 이걸 원격 접속이라고 하거든요. 원격 접속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텔넷이라고 한다. 인터넷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파일도 전송하고 남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내 것처럼 쓸 수도 있고, 그걸 원격 접속.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시는 건 웹브라우저 용어예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는 뭐냐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웹브라우저는 그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주로 뭐로 저희가 인터넷에 들어가요? 주로 크롬이나 그다음 엣지 같은 걸로 접속을 많이 하시잖아. 그렇죠?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실 만한 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웹브라우저라고 하고요. 웹브라우저는 웹서버하고 HTTP 프로토콜로 통신을 해서 사용자가 어디를 가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네이버를 가겠다고 했으면 그 네이버에 접근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웹 문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 크롬이나 엣지 들어가서 저희가 네이버 주소를 쓰게 되면 그리고 엔터 치면 그 네이버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를 웹브라우저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동영상이나 소리 같은 것들도 처리할 수 있고 이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크롬이나 엣지 이용해서 전자우편 보내거나 FTP 서버에 접속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TP는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인데 그 파일 전송하는 서버에 접속해서 이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파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웹브라우저를 이용하면 웹페이지를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죠. 네이버 화면 가서 인쇄하거나 저장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웹브라우저를 처음 실행시킨 후부터 종료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방문했던 주소들을 순서대로 보관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히스토리라고 해요. 오늘 크롬에 들어가서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기록에 남거든요. 그걸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라고 하고 웹브라우저를 자주 방문하는데 그 자주 가는 주소를 관리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자주 가는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걸 북마크라고 하죠. 즐겨찾기. 북마크 또는 즐겨찾기라고 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는 HTML 문서를 편집할 수 있어요. 그 소스보기 해가지고 HTML 화면 영어로 막 나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거 열어서 편집도 가능하고 종류로는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웹브라우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플러그인, 아까 말씀드렸죠. 웹브라우저에서 영상이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영상 같은 거를 보려면 플러그인이라는 걸 설치를 하셔야 돼요. 웹브라우저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에서 오디오 듣기, 비디오 보기, 애니메이션 보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플러그인. 그 다음에 이제 쿠키라는 게 있는데 이 쿠키는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속했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작은 파일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에 가서 로그인을 했어요. 뭐 아이디 쓰고 비밀번호 쓰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 일들을 했던 거를 로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범죄자들이 인터넷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중에 찾아내는 이유가 그 컴퓨터에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어디를 가고 뭐 어떤 일을 했던 게 로그 파일로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로그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작은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쿠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 쿠키를 이용하면 인터넷 접속할 때 매번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네이버 가는데 그 갈 때마다 그 아이디 쓰고 비밀번호 쓸 수도 있지만 왜 밑에 보면 아이디 저장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아이디가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쵸? 그 비밀번호도 뭐 자동 로그인 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이나 이런 데 보면 자동 로그인 이런 거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디 비밀번호 안 써도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해주는 게 정보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했던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작은 파일을 뭐라고 한대요? 쿠키라고 하고 이 쿠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포털 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해요. 대표적인 게 네이버 같은 것들이죠. 네이버에서는 전자우편 메일도 보내고 뉴스도 보고 쇼핑도 하고 게시판도 하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미러 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미러가 거울이란 뜻이에요. 사이트를 복제를 해요. 그냥 복제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청약을 한다. 그런데 그 아파트 청약하는데 한꺼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이트에 몰려서 들어갔을 때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부하가 걸려서 컴퓨터가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서버가. 근데 이걸 대비해서 얘하고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미러 사이트라고 하고 이제 사용자들은 이게 이거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여기로 접속하는지 여기로 접속하는지는 모르죠. 접속하는 걸 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러가 거울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상에서 특정 사이트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면 부하가 걸려서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사용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를 미러 사이트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ICT 신기술이라고 나오시는데 요거는 요즘에 나오는 신기술에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시험에 신기술 관련 용어가 종종 잘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신기술이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모르는 용어가 시험에 나오실 수 있어요. 네, 그건데 사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나오시는 게 있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터에 사용되는 자원, 리소스를 돈 내고 빌려서 쓰는 거예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이 컴퓨터 자원을 자신이 빌려 쓴 만큼 돈을 내고 사용하는 컴퓨팅 방식, 이거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와이파이 아시죠? 와이파이. 유선랜을 무선화한 것으로 거리의 제한이 있죠. 와이파이. 그래서 와이파이 있는 곳에 가서 인터넷을 늘 하시잖아요. NFC라고 하는 게 있는데 10cm, 아주 짧죠. 10cm 이내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 태그 기술. 유비쿼터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 컴퓨팅이 가능한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초소형 칩을 모든 사물에 내장시켜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가지고 사물끼리 통신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고 관련된 기술에 RFID, NFC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사물의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사물의 정보나 주변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을 RFI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USN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 사물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 비용이 추가될 수 있고 기존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해킹의 그런 보안에 좀 취약한 점이 있지만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ICT 신기술인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건 요즘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나왔던 거를 몇 가지 정리해 놓은 거죠. 자, 다음에 나오는 멀티미디어는
멀티하고 미디어의 합성어예요. 멀티는 다중, 미디어는 매체. 그렇죠? 다중 매체라는 뜻이고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같은 매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전달하는 걸 멀티미디어라고 합니다. 멀티미디어 개념이 초고속 통신망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게 됐죠. 요즘에는 이 멀티미디어가 뭐 가상현실, VR, 전자출판, 화상회의, 방송, 교육, 의료 뭐 이런 전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네, 멀티미디어가 뭔지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밑에 나오시는 멀티미디어 특징입니다. 멀티미디어 특징 부분은 디지털화라고 해서 예전에는 아날로그하고 일단 디지털하고 비교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저희 목소리는 아날로그예요. 저희 목소리는 아날로그고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거는 디지털이란 말이죠. 예전에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이제 아날로그였다가 요즘엔 다 거의 대부분 디지털이니까 온도, 습도 이런 거는 아날로그고요. 사람 목소리도 아날로그죠. 컴퓨터에서 쓰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뭐예요? 디지털이니까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통합 처리를 한다. 멀티미디어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방향성. 방향이 한쪽 방향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을 통해서 서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죠. 쌍방향성. 자, 그 다음에 비선형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형성이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거를 선형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멀티미디어는 비선형성이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가 된다. 시험에는 선형성이라고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형성이 아니고 비선형성이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멀티미디어 특징은 잘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정보의 통합성.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처리를 한다. 이게 이제 멀티미디어 특징인데 이제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선형성이라고 나오면 틀린 거라고 알아두시는 거예요. 비선형성이다라고 꼭 알아두십니다. 멀티미디어 특징,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선형성, 정보의 통합성 이렇게 4개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미디어랑 하이퍼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하이퍼텍스트는 텍스트를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문서랑 문서를 하이퍼링크로 연결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어디냐면 인터넷이죠. 인터넷은 뉴스의 제목이 하나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뉴스, 오늘 무슨 일이 있다라고 제목이 나오면 이 제목을 클릭을 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이 제목에 맞는 내용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연결이 됐다라고 하고 요걸 링크라고 하죠. 마우스가 이렇게 손가락이 되는 거. 이거 손가락 욕 아니에요. 마우스가 손가락 되는 거 있잖아요. 요걸 뭐라고 해요? 하이퍼링크라고 하거든요. 하이퍼링크. 그다음에 하이퍼미디어는 뭐겠어요? 하이퍼텍스트와 멀티미디어를 합한 거죠. 그래서 문자 말고도 그래픽, 사운드 이런 거를 연결해 놓은 거. 하이퍼미디어. 하이퍼링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우스가 손가락이 되도록 하는 건데 웹상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문서와 문서를 연결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걸 하이퍼링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문서랑 문서를 연결한 게 하이퍼텍스트, 문서 말고도 뭐 음악, 영상 뭐 이런 거를 연결하는 걸 뭐라고 해요? 하이퍼미디어라고 용어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래픽하고 관련된 여기서 말하는 그래픽은 사진 또는 우리가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말해요. 디더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디더링은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걸 디더링. 그다음에 렌더링이라는 게 있는데 자, 렌더링은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로 물체에 명암하고 색상을 덧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 이렇게 설명을 주고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설명 적어 놓은 다음에 틀린 걸 찾아내는 게 시험에 나오세요. 그래픽 기법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디더링, 렌더링 뭐 이런 거. 이름이 비슷한 게 좀 많아가지고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모델링은 렌더링을 하기 전에 하는 작업. 렌더링 하기 전에 모델링을 먼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혹시 3D 프린터 뭐 이런 거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요. 아니면
꼭 3D 프린터가 아니라도 뭐 입체로 뭐 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입체로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만들어 형태를 만들고, 이 형태를 만드는 건 모델링이고, 거기에다가 음영도 넣고 뭐 해가지고 입체로 만들죠. 이걸 렌더링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모핑이라는 게 있는데, 모핑은 두 개의 이미지를 연결해서 변환 통합하는 것으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구미호 같은 거요. 사람이 점점 뭘로 변해요? 여우로 변하죠. 사람이 여우로 변해. 사람 여우 사진을 갖다 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게 만드는 과정이요. 그거를 모핑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필터링이라는 거는 이미 작성된 그림을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주는 작업을 필터링이라고 하고, 리터칭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존의 이미지를 다른 형태로 변형, 수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비슷해 보이긴 한데 조금씩 다른 용어라서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인터레이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터레이싱은 그림 파일을 표시하는데 이걸 대략적으로 보여주다가 점점 세심하게 보여주는 거. 대략 보여주다가 점점 세심하게 보여주는 걸 인터레이싱이라고 하고요. 메조틴트라는 게 있는데, 많은 점하고 선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걸 메조틴트라고 하고요. 클레이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점토, 애기들 점토랑 찰흙 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드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점토, 찰흙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인형을 만들고, 그걸 점점점 변형된 형태로 만들어서 촬영하는 애니메이션 기법을 클레이메이션이라고 하고, 솔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필름을 일시적으로 빛에 노출시켜서 반전된 것처럼 표현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용어니까 정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게 있는데, 픽셀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화면은 이렇게 점으로 된 픽셀로 표시가 되는데, 이 점이 이렇게 네모나요. 픽셀이 네모나기 때문에 그림이 이제 작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그림을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계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엘리어싱이라고 해요. 계단 현상을 엘리어싱이라고 하거든요. 안티니까 그 엘리어싱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픽셀 단위로 표현된 비트맵 이미지는 확대를 하면 거칠게 표현이 되는 계단 현상이 생겨요. 이걸 엘리어싱이라고 한다는 얘기네요. 이 엘리어싱을 보정하기 위해서 가장자리 픽셀들을 주변 색상이랑 혼합해서 적당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법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셀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도 나왔죠. 종이에 그린 그림을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투명한 플라스틱이나 풀림 위에다가 그대로 옮겨서 채색하고 촬영하는 기법을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개의 프레임을 선정한 후에 중간 프레임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